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아침 일찍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긴장도 되고 또 이렇게 재밌게 또 밝은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정란수라고 합니다. 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들 그래도 다시 일상으로 재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가고 있죠. 아까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500만 울진 관광객이 1000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그리고 관광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2023년 지금 이제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여행과 관광은 다들 좋아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다들 전문가십니다. 근데 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어떤 경향성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울진에서 관과 민이 어떠한 변화를 갖고 추진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울진 관광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 한 2년, 3년 동안 중단이 됐었죠. 특히 이제 국제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관광이 다시 시작되면서 관광의 어떤 변화들, 전환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 시대의 관광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냥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이 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여행을 갈 때도 내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결제도 하고 예약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됐더라. 뭐 이거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쓰고 있고 물론 코로나 이게 이전에도 그런 게 없던 건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가속화됐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협업과 확장이라고 하는 거. 같이 모두 합심해서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색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의 로컬. 아, 그 지역에 가면은 그런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야 관광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관에 계신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오늘 오신 여기 우리 울진 군민들께서 어떻게 우리 것만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관광의 성공의 요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국제관광은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아니 관광이 재개됐는데 뭐가 우려가 되냐고요. 그동안 관광을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갔던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해외로 많이들 나갈 수 있다 보니까 과연 국내 여행이 오히려 코로나같이 아예 해외를 못 갈 때 같이 많이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해외를 나가고 있죠.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자기의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소득에서 처분이 가능한 수준에서 보통 여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아무래도 나가다 보면은 국내 여행이 줄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코로나 때 아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행을 잘 못 갔던 측면들도 있지만 아예 다 풀어져 버리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는 국내 여행이 좀 더 주춤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 지역에 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명심해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관광이 어떻게 변화한다라는 거는요 많은 기관에서 예측을 했어요. 뭐 이런 기관들은 뭐 이렇게 막 영어 약자 써가면서 막 트렌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영어 약자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지속 가능한 여행, 울진은 너무나 좋죠.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면들, 아까 웰리스, 금강송 에코리움이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강조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계속 말씀드렸던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조라든지 로컬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나올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기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렌드를 발표하는 데 보면 너무 많아요, 뭐가.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 아까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 여행의 일상화 융복합, 협업, 그리고 로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광의 패턴이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많이 패키지 여행이라고 해서 같이 막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내 손 안에 있는 핸드폰에서 모든 정보를 얻다 보니까 어때요? 개별 여행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단체 여행의 수준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개별 여행이 한 90%를 차지합니다. 예전같이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갔다가 왔다가 가는 것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 여행객들이 어떠한 소비들을 하고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얻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과 융복합 여행의 일상화라는 부분인데, 그 흔히 얘기하는 젊은 분들, MZ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여행을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시간이 남으면은 굉장히 여행을 빨리빨리 떠나는, 그래서 내 일상과 여행이라고 하는 게 경계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부분에서 협력과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로컬. 코로나 때 국내 여행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이유는 사람들이 외국을 못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속속들이 못 봤던 거를 훨씬 더 잘 살펴보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울진은 대게 먹으러 가는 거야, 바다 보러 가는 거야 정도가 아니라 울진만의 특성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뭐 관광도래라든지 뭐 도시재생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도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본이 참 보수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수라고 하는 거는 참 아날로그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여행 가보셨어요? 일본 가보면은 다들 동전 지갑 하나씩 써야 되죠. 다들 동전 들고 현금으로 하고 신용카드도 잘 안 받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일본은요, 아직도 이런 공무원 우리 선생님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무 처리하실 때 팩스 엄청나게 써요. 우리는 아직 지금 팩스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10월에 비자가 면제된 다음에 한번 일본을 가봤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일본이 이렇게 바뀌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네이버페이 있잖아요. 이게 일본에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안 갖고 다녀도 돼요. 심지어는 네이버페이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전환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라인페이라는 걸로 한번 딱 클릭은 해주고 그걸로 결제를 누르는 순간 일본에서 모든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예를 들어서 계좌에서 바로바로 이체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 안 갖고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동전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신용카드 환전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환전을 할 때 다 돈을 그거를 환전하면서 은행에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죠. 일본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유가 일본이 2020년도에 디지털 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디지털과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분야, 그러니까 관광 플러스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육성하는 것들의 일환으로서 이런 네이버페이나 중국의 알리페이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여행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다. 조금 글씨가 작아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사람들은 처음에 여행을 갈 때 나 여행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관광 동기를 지각하게 됩니다. 나 여행을 어디 갈까? 어떻게 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예약을 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에 가면은 교통을 타고 숙박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서 관광 이후의 단계까지 거치는 그런 형태를 보통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이걸 다 핸드폰 안에서 해결해요. 처음에 나 어디 가지 했을 때는 검색하죠.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그 다음에 구글, 외국 사람들은 구글이라는 거에서 검색하고 그리고 여행 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보는 필수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게 여기에 있는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트립 어드바이저는 외국 사람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의 관광지 1등, 2등, 3등이 어딘지가 다 나오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모여져 있는 사이트에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약을 하죠. 숙박 예약해요. 저도 어제 여기 동네여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편하게 잠을 잤는데 이런 예약을 할 때 사람들은 요새 숙소에다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온라인에서 우리가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죠.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뭐 호텔스 컴바인 엄청나게 많죠. 그런 데서 예약을 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없지만 소비자들은 관계가 없지만 여행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뒤에서 백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를 탐색하고 스케줄을 짜죠.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하면은 예를 들어서 항공사를 이용한다든지 렌터카를 이용한다든지 택시 차량 호출 같은 것도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숙박도 물론 먼저 예약을 하기도 하지만 숙박 사이트라든지 또 요새는 공유 숙박이라고 하죠. 민박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데서 숙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을 할 때도요. 예전에는 단체 여행으로 패키지로 많이 갔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마이리얼트립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하루짜리 오늘 울진에 가서 뭐 어떤 거 체험을 하는 것들이 딱 뜨고 그걸 내가 예약해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행이 끝나면요. 여행은 끝인가요? 여행은 끝인데 온라인에선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집에 와서 리뷰를 남기죠. 거기 갔더니 너무 좋아. 그리고 사진을 남깁니다. 인도네시아 어디 발리에 가가지고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딱 선베드에서 누워가지고 발꼬락만 보이는 막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다가 올리기도 하죠. 트립어드바이저에 리뷰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좀 추구해야 될 건가라는 것들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저는요. 디지털 전환 이런 얘기들이 많으면서 우리 울진군에서 엄청나게 무슨 스마트 관광 관련된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관광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고요. 거기서의 체험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들이 이런 스마트한 디지털의 세상에서 보기 때문에 얼마나 디지털에 많은 정보들과 그다음에 리뷰가 올라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사이트를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외국에 나갈 때는 참 많이 봅니다. 외국에 나가서 좀 생소하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가 없는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제일 가볼 만한 데가 어디지? 하고 트립 어드바이저를 찾아봐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울진에 외국인들이 온다면은 더 이 트립 어드바이저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보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고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거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지는 지점이에요. 울진은 다행히 제가 오늘은 조금 밑에 있는 도시인 영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울진은 녹색이고요. 영덕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으로 울진 여행, 영덕 여행을 쳐봤더니 1년 동안 울진이 영덕을 훨씬 앞서더라고요. 엄청나게 앞서죠. 그래서 굉장히 울진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들 원하고 가려고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SNS 리뷰를 봤더니요. 울진은 8만 개예요.
영덕이 89만 개예요. 10배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게 지금 울진에 대한 게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것들이고 영덕이 나왔던 건데 사실 영덕이 많은 이유는 있겠더라고요. 이게 민간에서 각각의 이런 대게집에서 엄청나게 올리시더라고요. 자기들 홍보하면서도 올리고 막 여러 가지를 민간에 있는 우리 계신 군민들이 엄청나게 올리시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 울진도 좀 늘려야 될까? 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렇게 많이 갔던 사람들, 여행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스스로 좀 더 올리게 만들까? 이런 것들이 사실 관건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숫자가 좀 더 우리가 800만 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립어드바이저는 사실 좀 암울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전 세계 외국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울진을 쳐보면요. 울진의 즐길거리 1등은 불영사, 성육을, 망향정이 나와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개수를 보셔야 됩니다. 리뷰 개수. 21개, 20개, 17개. 별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 되나라는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됩니다. 제가 갔었던 데 중에 여기를 좀 사례로 들어볼게요. 라오스에 있는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인데요. 이 루앙프라방에 갔을 때 제가 여기 그 트립어드바이저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갔었고요. 여기에 리뷰 수는 2만 개 정도였어요. 도대체 우리는 20개인데 어떻게 2만 개가 나오나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또 왜 1등을 하는지.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아름답고 고즈넉한 전체 도시가 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사람들이 한 달 정도 많이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한 달 살기 같은 거.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루앙프라방에서 한 달 정도 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서울에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아니 여기 오는 여행자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가지? 그래서 트립어드바이저를 켜서 1등한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도서관이에요. 루앙프라방 시내에 있는 도서관이 1등입니다. 좀 선뜻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도서관에 여행자들이 왜 가지? 한 달 동안 사니까 좀 심심해가지고 책 보려고 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요. 아우 되게 조그맣고 허름하고요. 책도 몇 개 없어요. 심지어 책이 라오스어로 된 책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책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여기가 1등이지? 2분이면 다 봤어요. 제 아내랑 가서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딱 들었던 생각은 아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기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도 한번 가서 좀 당해봐라 해가지고 일부러 막 5점 만점 막 줘가지고 갔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여기는 1등을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같이 2분 보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나가는데 이 도서관 입구에 사서가 한 명 앉아 있습니다. 사서가 저를 딱 잡아요. 잡더니 막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영어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자세히 들어봤더니 책을 하나 사래요. 무슨 책을 사? 봤더니 라오스어로 된 동화책이에요. 이거 사서 뭐예요? 근데 뭐 제가 괜히 거기서 언어도 안 통하니까 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기념품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도서관이니까 어차피 입장료도 안 냈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라오스 돈으로 달라는데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유 하나 사주자. 2,000원 정도를 내고 책 사서 가져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다시 잡아요. 잡더니 너 잘못 알아들었대요. 그 책 사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부하라는 거였대요. 아 진짜 속았어요. 기부하면 있긴 있는데 거기다 꽂고 제가 나가면 얘네가 기부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왠지 이 허름한 이 여기는 제가 나가면은 그 책 다시 빼가지고 딴 사람한테 또 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없고 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그래서 2,000원 정도 속았다 치고 기부함에다 놓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도서관에서 이메일이 하나 옵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방명록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방명록에다 이메일 주소를 쓴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도서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뭐가 좋아요? 속았는데. 그랬는데요. 사진이 동봉됐어요.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진짜 책이 기부된 사진이에요. 저는 기부함에다 딱 하나 꽂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꽂은 걸 가지고 트럭으로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다 나눠주는 사진이에요. 저 이거 본 순간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내 여행이 이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이렇게 순수한 애들 의심한 거야? 아유 2,000원밖에 안 사준 거야? 한 10,000원씩 사줄 걸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메일을 끝까지 읽는데 마지막 이메일에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추신, 네가 만약에 정말 좋았다면은 내가 뭐 하나 링크 시킬게 들어가 봐. 링크를 누르는 순간 뭐가 나왔을까요? 트립어드바이저에 루앙프라방 도서관 5점 만점 중에 몇 점 줄래? 하는 게 딱 떠요. 왜 1등한지 아시겠죠? 저같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요. 무조건 5점 주게 돼 있어요. 왜 2만 개가 쌓일 수 있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디지털 전환할 필요 없어요. 이미 많은 민간 기업이 이미 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미 해놨어요. 네이버에 가도 쿠팡에도 뭐 우리 배달의 민족에도 다들 별표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여행자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앙프라방 도서관 디지털과 전혀 관련돼 있는 국가가 아니죠. 라오스 뭐 디지털로 아직도 안 돼요. 기차표 살려면은 기차역 가서 사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알려줬더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리뷰를 쓰더라는 겁니다. 리뷰를 어떻게 쓰는지 그걸 어떻게 쓰게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때 우리 관에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좀 탈피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울진이 이제 몇 개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울진군 SNS 만드셔서 뭐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사례인데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유명한 축제인 아일라이트 싱가포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빛축제예요. 빛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사진들이 남겨지면 좋겠죠. 그래서 포토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근데 이 포토 콘테스트를 열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들 개개인에 있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을 올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울진군에다가 모두 올려 그게 아니라 자기네 개개인의 SNS에다가 올리도록 만들고요. 대신 거기다가 태그를 다는 거죠. 울진군청 아니면 아일라이트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아서 주최 측이 그 태그를 검색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포토 콘테스트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찍었는지를 보고 상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을 하나 주고 공모를 할 때도 이거를 우리 걸로 모든 걸 가지고 와가 아니라 각각의 SNS에서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형태들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SNS를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의 SNS 채널이 자기의 컨텐츠예요. 거기에 자기 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에서 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올리라고 하면은 그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 아니면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은 그런 데다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에다 올리게 하고 확산을 하되 그거를 우리는 쭉 수집해서 거기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모든 디지털 전환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은 지금의 어떤 트렌드 변화에 같이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협업과 확장, 여행의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요. 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게리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BYC 아시죠? 내복 만드는 이 BYC에서 개 내복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저도 이제 강아지를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이렇게 있을 때 이 BYC 게리아스를 사줬었는데요.
이 게리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는 강아지 옷 만드는 회사들은 많아요. 근데 왠지 이 강아지 옷이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BYC에서 내복을 만들었다니까 왠지 믿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사람 거를 만드는데 그런 좋은 소재랑 그런 기술 가지고 강아지한테 만든다? 괜찮겠네. 라는 것들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협업과 확장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있어요. 옷을 만들더라도 강아지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냥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BYC라고 하는 브랜드와 거기에 따른 원단이라든지 기술력을 함께 접목을 하니까 훨씬 더 매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고 다른 곳에 있는 타겟을 유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런 협업과 확장의 시대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바뀌고 있나 봤더니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비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좀비 드라마 참 많아요. 영화도 많고요. 좀 잔인해요. 근데 저는 이 좀비 드라마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비 드라마들을 보면은 인류가 이미 멸망했어요. 인류가 다 멸망해가지고 좀비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막 사투를 펼칩니다. 근데 보통 살아남는 사람들 보면요. 그래도 다들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해서 뭔가 함께 하는 애들은 살아남고요. 나 혼자 살자고 막 뛰쳐나가는 애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쟤 죽겠네. 그런데 죽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인류가 멸망했을 때 공동체라고 하는 거, 협력한다라는 건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영화나 드라마지만 느끼게 됩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때 관광은 종말했어요. 더 이상 관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만들고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남이 잘하는 거라든지 관광을 안 갔던 다른 타겟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많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의 굉장히 코로나 이후, 코로나 중과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뀐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인 버트런드 러셀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협력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옛날에 이 얘기를 듣고 뭔 얘기인가 했는데 코로나 때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멸망하거나 점점 정말 어려울 때는 협력해서 살아남는 게 가장 훌륭하더라. 나 혼자 잘하는 게 없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곱하기 사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죠. 어디 재단 곱하기 무슨 기업 뭐 이래서 곱하기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 게 왜 해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요.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행은 저희가 예전에 떠났던 여행과는 조금 다른 여행들을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여행에 가서 여행지를 둘러보고 호텔에 가면은 잠만 자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호텔에 가는 게 그냥 여행이에요. 호텔에 가면요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5성급 호텔, 좋은 호텔에서 제일 작년에 잘 팔린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건데요. 클럽 라운지가 포함된 객실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객실은 객실대로 똑같은데 그 위에 자기들만 프라이빗하게 즐기는 라운지가 있어요. 그걸 클럽 라운지라고 하는데요. 그 클럽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에요. 이거는 체크인 보통 한 3시에 하죠. 그럼 4시부터 6시까지 클럽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랑 간식을 줍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8시까지는 칵테일 같은 거랑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우나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요. 다시 클럽 라운지에서 조식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체크아웃해요. 그러면은 이런 게 제일 인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여기 가서 호텔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간식부터 저녁부터 사우나까지 아침까지 먹고 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인기가 있어지니까 주변에 여행을 안 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여행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그냥 가서 편안하게 호캉스 즐기는 게 가장 좋아 라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의 객실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여행의 경계가 굉장히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젊은 친구들의 이런 여행 경계에서 우리들은 사실 위기입니다.
우리는 관광지에 금강손 애쿠리움이나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나 좋은 이런 데 호텔에 가가지고 딱 그냥 보고 나간다는 거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대처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타겟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복합적인 장소, 복합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일본 브랜드인데 중국에서 먼저 성공을 한 브랜드입니다. 무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인양품. 우리 한국에도 꽤 많이 들어왔죠. 일본 제품이죠. 이 무인양품이 중국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중국에 호텔을 만들었습니다. 무지 호텔이라고. 그래서 이게 북경이란 선전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무지 호텔이 굉장히 인기가 생기고 나자마자 이게 역수출이 돼서 도쿄 긴자에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쿄에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에 만들어서 인기가 있으니까 도쿄로 갔어요. 그래서 무지 호텔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숙박만 하는 곳이 보통 호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요 무지의 홍보장이에요. 말 그대로 객실에 가면요 모든 제품이 무인양품 제품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태그가 다 달려 있어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제품에. 그래서 그 태그를 찍으면은 그걸 1층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인양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그런 호텔인 거죠. 나는 평상시에도 무인양품이라는 제품을 참 좋아하는데 이왕 갈 거 내가 하루 종일 써볼 수 있는 이 호텔에서 한번 머무르면서 써봐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도 나가지도 않아요. 호텔에서 무인양품 제품 쓰는 걸로 아주 바빠요. 그러면서 호텔이 이렇게 변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인양품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판매장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고작 길어봤자 1시간 정도밖에 못 봐, 내 제품을. 근데 여기는 적어도 8시간은 볼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인기가 많은 형태들로 이게 다시 공급자나 수요자가 모두 관심을 갖고 만드는 그런 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이렇게 접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관광이 아닌 기업들이 관광으로 이렇게 접목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관광으로 집중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인구 소멸이라고 하죠. 지역의 인구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의 인구도 아마 이제 점점 줄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마켓, 시장이 있어야지 물건을 팔죠. 근데 시장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시장이 커지는 데가 어딜까요? 정주 인구, 관광객은 늘어나요. 시장의 거주 인구는 줄어드는데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관광객한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앞으로의 그래서 관광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앞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게 될 거고 아마 우리도 이런 괜찮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이런 콜라보 어떤 협력 관광 상품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지 호텔은 만들고 있는 거죠. 무지는 말 그대로 아까 무지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데 직접 만들지 않고 협력을 통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몫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이 몫이 호텔은요. 약간 중저가 호텔이에요. 좀 낮은 가격 좀 낮은. 그래서 젊은 층을 좀 공략한 호텔이에요. 근데 이 호텔에 들어가면은 인테리어가 꽤 깔끔합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해가지고 저도 여기 인테리어 되게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북유럽 감성을 갖고 있대요. 북유럽 감성, 제가 북유럽을 잘 몰라요. 근데 북유럽 감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뭐지라고 봤더니 북유럽의 유명 가구 회사 브랜드를 갖고 협력을 했더라고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케아. 예. 이케아 제품으로 모든 걸 만듭니다. 모두 다 이케아 제품으로 협력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들은 다 이케아 제품이에요. 객실도 다 이케아 제품이에요. 소비자들은요. 젊은 층이라고 했죠. 젊은 층을 공략했는데 이 젊은 층들이 돈이 아주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가구를 하나 사려고 해도 비싼 가구는 못 사요. 근데 이케아 제품은 아주 비싸지 않습니다. 되게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디자인이 되게 별로가 아니라 좀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야 여기 와서 내가 이케아 제품 써보니까 참 괜찮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돼요. 이케아 입장에서는요.
젊은 층들한테 우리 거를 다 홍보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러한 윈윈을 가지고 이렇게 콜라보와 협력을 만들어낸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형태들이 더 중요해질 것은 타겟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층, 이케아를 선호하는 타겟 중에 관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호텔을 만들었더니 이케아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을 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사람들을 유입시키게 만드는 거는 그거를 순수하게 유입시키는 조건도 있지만 기존의 다른 것들을 사용하는 소비층을 가지고 그 브랜드와 같이 협력해서 브랜드를 끌고 와서 이렇게 유입을 시키는 방법들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협력과 콜라보로 굉장히 많이 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에만 그럴까요?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평에 있는 곳이에요. 그 경기도 가평에 있는 더 스테이 힐링 파크라고 하고요. 이 더 스테이 힐링 파크는 수목원이 되게 이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형 카페인 나인블럭이라는 카페도 만들고 숙소도 막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를 이걸 만든 회사는요. DFD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이 DFD는 관광이나 외식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 뭐 만드는 회사냐면은 구두 만드는 회사입니다. 구두 소다라는 구두 소다를 만든 회사고요. 골프 치시면은 아마 보그너라는 제품 아실 거예요. 보그너 의류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바로 그거 수입해 오는 회사죠. 그래서 보그너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의류하고 구두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관광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왜 하지?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객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나인블럭에서 구두를 판매하니까 훨씬 더 홍보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속내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그 관계자를 만났더니 자기네가 여기 되게 좋은 땅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뭐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뭘 개발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별로 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임야였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드니까 자기들의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은요. 자기네 브랜드하고 자산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울진에 기업들이 갖고 계시는 곳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 기업들이 관광이 왜 중요하다 아니면 관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왜 해야 된다라는 것들만 알게 되면은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이 나인블럭이라는 카페는 전국에 막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기업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유명한 데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시몬스 테라스라고 원래 시몬스 공장이 있는데요. 시몬스 침대 아시죠?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시몬스 침대에는 조금 그 약간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에이스 침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보적이죠. 에이스 침대에 이제 아버지가 에이스 침대를 이제 이렇게 경영을 하시다가 이제 그거를 장남한테 에이스 침대를 물려주고 삼남일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그거를 에이스 침대는 안 물려받고 시몬스 침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 침대는 같은 이제 형제 기업인 거예요. 근데 언제나 에이스 침대한테 시몬스 침대는 밀려요. 자기네들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거 극복해야 되나 해서 전환을 한 게 젊은 세대 공약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침대를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해요? 브랜드에 대한 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만들어야죠. 시몬스 침대를 마치 침대로만 보여주면은 에이스 침대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 시몬스 침대의 공장에 있는 데를 테라스로 만듭니다. 테라스로 만들어서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카페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농부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뭔가 농산물도 판매하는 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관광객들을 유입을 시키게 됩니다. 젊은 관광객들을. 그랬더니 굉장히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요. 시몬스 거기 되게 젊은 사람들이랑 많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해. 그래? 그러면은 침대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것들로 유입을 시켜서요. 지금도 아직 매출은 좀 차이가 나지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시몬스 침대가 거의 에이스 침대까지 좀 도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그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을 바로 관광,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여행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고 기업들이 뭔가 관심에 대한 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많은 이런 변화를 우리는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울진에서도 이런 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가깝긴 한데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천이에요. 진천. 충북 진천. 진천에 룻스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룻스테이. 루트라고 아마 뿌리를 얘기한 것 같아요. 룻스테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농촌 복합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농촌과 관련 지난번에 저희 다 농업과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제가 농업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로컬 푸드를 판매하거나 이렇게 뭐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게 됐고 농촌이라든지 농업 자체도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또 여기에 유치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이케아 제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꾸미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깔끔하게 농촌 농업도 깔끔할 수 있어. 복합 문화가 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다양한 관광객들을 유치시켜서 판매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면 전시회하고 박람회하고 하는 것도 다 관광의 일환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의 산업에 대한 거를 훨씬 더 좀 더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참 이런 사례 중에 좀 충격을 받았던 사례가 요건데요. 그 뉴욕에 있어요. 이게 뉴욕에 가면은 저도 뉴욕은 못 가봤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현대자동차 있죠. 제네시스 전시장이 있어요. 그걸 제네시스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1층에다가 현대자동차 그 제네시스 전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잘 모르잖아요. 뭐 약간 저렴한 브랜드로 알죠. 제네시스? 얘는 왜 그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는데 가격은 또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략을 세웁니다. 이게 제네시스를 그냥 홍보해야 될 건 아니구나. 그래서 1층에 제네시스 전시장을 만들고요. 2층에다가는 우리나라의 한정식 한식 레스토랑인 온지움이라고 하는 곳과 같이 협력해서 거기서 한식을 같이 이렇게 선보여요.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3층은 우리나라의 전통 찻집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제품을 팔 때 사람들한테 문화를 팔고 그다음에 음식을 팔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줘야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브랜드를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일본에서 30년 전에 이미 30년 아니 40년 전에 비슷하게 세운 적이 있어요. 일본이 지역에 이렇게 전 세계 유럽이나 이런 데다가 올림픽 같은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다들 그때 일본의 스시를 미개하다고 그랬어요.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뭐 날거를 이렇게 먹어? 얘네 되게 미개한 종족이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일본의 제품이 그래도 좀 견고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나 봐요. 유럽 사람들도. 그래서 일본 스시와 도요타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런 제품 전시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스시, 브랜드 홍보관, 그다음에 도요타 제품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는 전략을 세운 거죠. 얘는 이제 그거에 대한 역발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네시스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요새 K-팝이나 한국 문화가 훨씬 더 인기가 많으니까 한류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유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협력을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내가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한류에 대한 거는 좀 관심이 있어. 아니면은 한국 음식 정말 깔끔하고 굉장히 건강식이래라고 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제네시스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협력과 콜라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여행의 경계와 협력과 콜라보 시대에서 조금 특이한 사례들을 봐가지고 제가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네이버페이 썼던 이제 그때 일본에 갔을 때 다니다가 요코하마라는 데를 갔을 때입니다. 근데 요코하마에 갔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요거 때문이에요. 건담 팩토리, 건담이에요. 이게 얼마나냐면요. 보이실까요? 이게 건물 저기 보이시죠? 뒤에 건물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니까 엄청 큰 거죠. 이게 실제 크기, 그러니까 실제 그 만화라든지 이런 데서 건담이 몇 미터야라고 나온 거를 실제로 만든 거예요. 25미터인가 30미터인가 그럴 거예요. 엄청 큽니다.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은 없겠네요. 3월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하고 이게 철거했대요. 그래서 그때 가야만 볼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갔었던 그 모습입니다. 사실 요코하마랑 건담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도대체 건담이 왜 요코하마에 있어야 돼? 근데 그때가 아마 요코하마의 개항 무슨 100주년인가 뭐 이랬던 것 같고요. 건담의 탄생 60주년인가 뭐 이랬대요. 그래서 뭐 그게 뭐가 맞다 이런 것도 있고 막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저 우주의 건담이 어떻게 불시착해가지고 온 데가 요코하마의 무슨 개항장이다 뭐 이래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런 걸 만들어냈더니요. 일본에서 되게 인기 많아요. 이 건담이. 뭐 우리나라에도 건담 이렇게 인기 그 매니아들이 있는데 이런 건담 매니아가 다 요코하마에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야 이거 건담 보려고 가야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자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뭐가 있어야지 관광을 오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협력을 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저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협력을 볼 때 꼭 관광은 관광이랑 협력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런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담 보고 나서요. 제가 도쿄 근교에 있는 데서 숙박을 했어요. 료칸이라고 하죠. 일본의 전통 숙소. 료칸에 갔는데 그 료칸을 간 이유가 고양이랑 같이 잠을 잘 수 있어서예요. 제 객실에 고양이가 같이 들어와서 잠을 잔대요. 그래서 료칸 이름도 마이캣 유가와라고 하는 료칸입니다. 이 료칸에 제가 갔을 때 조금 이제 조심스러웠던 게 야 이거 고양이들이랑 괜히 잠자고 이러면은 동물 막 그 학대 이런 걸로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좀 그런 우려는 있었어요. 근데 체크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고양이들이 이렇게 머무르는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거기 한 20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있어야 돼요. 1시간 동안 있으면서 저랑 교감이 되는 애가 누군지를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마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3마리까지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대신 저는 한 마리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2마리는 뭐예요? 얘랑 친한 애. 그러니까 제가 얘네는 선택 못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자기들끼리 영역 동물이고 친하고 이게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니까 저는 제가 가장 원하는 애 한 마리만 픽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얘랑 친한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1시간을 설명을 듣습니다. 뭐 조심해야 돼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고양이한테 간식 주면 안 돼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막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소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렇게 고양이랑 같이 놀이도 하고 잠도 자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이제 퇴실을 하죠. 참 좋았어요. 근데 여기 좋아하는 이제 저희야 뭐 한 번밖에 못 가니까 근데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를 입양한답니다. 이 고양이 어떤 고양이냐면은 유기묘예요. 워낙에 지역에 유기묘들 많죠. 근데 이 유기묘 이런 동물 보호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냥 동물 보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광이랑 연결해서 숙박을 하면서 교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저희들 정서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동물 보호하고 우리 이런 그 관련된 과에서 숙박을 한다고 하면은 글쎄요, 이게 언론에서 엄청나게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교감을 하고 이렇게 입양을 시켰더니 파양률이 없대요. 파양이 안 된대요. 훨씬 더 이렇게 교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관광을 관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그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연결하면은 또 다르게 볼 것들이 있더라. 울진하면은 대게, 금강송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을 협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또 다른 매력으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아까 디지털 전환, 융복합, 협력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마지막 키워드,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오늘 지역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로컬 같은 게 많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울진만의 어떤 로컬이라는 게 있어야 여행을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울진이 어떠한 이미지와 어떠한 로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외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컬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의 여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처럼 여행을 가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여행 일상처럼 다닌다고 했죠. 일상처럼 간다는 거는 여행이 다양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냐고요? 여행을 몇 번 가다 보니까 여행 패턴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은 여행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에 대한 취향이 나는 가서 푹 쉬다 와야지 하는 휴양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유 휴가 내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행을 왔는데 이렇게 쉬다가만 와 하나라도 더 봐야지 하는 강행군파도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루트를 짤 때는 나는 먹는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루트를 짜야지 하는 먹방 여행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는 먹는 거는 됐어 맨날 먹는 건데 명소를 하나라도 다 볼 거야 하는 관광 명소파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지역에 가면 가장 비싸지만 가장 맛있다는 미슐랭 음식 다 먹을 거야 하는 미슐랭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미슐랭 레스토랑 가봤자 느끼하게만 하고 비싸기만 해. 집에 와서 다시 라면 끓여 먹어야 될 거 왜 먹어. 그래서 현지 길거리 음식 먹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보를 얻는 방법도 어떤 사람은 나는 블로그에 나온 데는 다 가봐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 블로그 그거 다 광고던데 난 그런 데 안 가. 난 그냥 발길대로 갈 거야 하는 발길대로 파도 있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이유는요. 예, 여행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여행이 일상화되고 여행이 다양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다양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은 지역의 로컬로 귀결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프랑스 파리를 처음 가시면은 제일 처음에 어디 보시겠어요? 보통 에펠탑 보시겠죠? 네, 우리 파리 바게트의 브랜드 상징이기도 하죠. 에펠탑 갔다가 샹젤리제 거리 갔다가 루브르 박물관 갔다가 세네갈 유람선 타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보통 두 번째는 안 갈 것 같은데 파리를 혹시 두 번째 파리 가시면은 이번에는 어디 가시겠어요? 이번에도 에펠탑 가시겠어요? 네, 에펠탑 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에펠탑보다는 첫 번째 안 갔던 몽마르트 언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외곽에 있다는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시겠죠. 세 번째 가면요. 이제는 에펠탑 안 가시겠죠? 이제는 아마 파리지행처럼 한번 생활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행이 다양해지고 계속 많아지면요. 지역의 문화로 귀결됩니다. 지역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한 달 살기, 체류하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지역과 함께 하려고 하는 문화가 많아지면서 로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로컬, 계속 영어로 제가 로컬 말씀드렸는데 로컬이 뭘까요? 로컬, 지역, 지방, 글쎄요, 시골, 전통?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로컬이라고 하는 거를 지역이나 지방이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반대된 서울에는 로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서울에도 최근에 로컬이라는 게 생깁니다. 성수동, 을지로, 뭐 힙한 요새 가맥거리, 그다음에 뭐 이태원, 홍대 이런 데들 자기들만의 뭔가 특성이 있는 로컬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로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컬은 지역과 지방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로컬은 바로 우리 현지 지금 사람들의 삶터, 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를 보통 로컬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이제 이렇게 혁신센터장님이 얘기했던 거에도 이렇게 있죠. 로컬이란 서울 말고 다 시골이란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터라는 뜻이다.
예전부터 개성 있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것들 자체가 우리는 로컬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로컬을 많이 잘 보여주고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소비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거기서 가장 최근에 좋아하는 로컬의 사례가 바로 요거예요. 제주에 있는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네. 안 가보셨던 선생님들께서는 다시 제주도 혹시 여행 가실 때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해녀의 부엌은 위치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제주 시내도 아니고 저 성산읍이라고 하는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종달리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에 가면은 어판장을 개조해서 만든 이렇게 레스토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해녀들이, 우리 할머니들이죠. 해녀 할머니들이 물질을 해서 잡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굉장히 로컬스럽죠? 근데 뭐 이 정도라면 제가 설명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여기는 해녀 할머니들의 이렇게 물질에서 잡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할머니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극장식, 어떻게 보면 극장식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해녀분들이 직접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지역적이거나 재미없지 않아요. 저같이 이렇게 강의로 하면 되게 재미없겠죠. 근데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안 가보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연극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연극이 끝난 다음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연극이 끝난 다음에 사회자가 해녀 할머니랑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하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으세요? 다시 해녀가 되고 싶으세요? 물어봐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할머니가 그러세요. 아니, 나는 다시 태어나면 초등학교에 가고 싶어 이러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 카지노, 그러니까 빠찡꼬라는 드라마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무슨 공부야, 일이나 해. 남동생 오빠 위해서 먹여 살려야지. 특히 이게 저 섬이었으니까 더 심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는 공부를 하질 못했대요. 그리고 물에 계속 들어갔었답니다. 저는 이제 감히 그걸 모르는데 물질을 한다는 게 정말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숨을 참고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은 옆에 있는 동료가 죽어나가는데 그날은 슬퍼할 수 있어도 그 다음날 다시 물에 들어가야 된대요. 자기는 해녀라는 말을 어디 가서도 못한답니다. 해녀라는 말을 하는 순간 못 배운 사람이라고 얘기할까 봐 너무 부끄러웠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갈 때 할머니를 손잡고 다들 얘기해요. 할머니가 왜 부끄러워요?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가족들이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지금이 가장 보람을 느끼신대요.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제주 하면은 해녀가 떠오르고, 물론 제주만 해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해녀가 떠올리고 굉장히 로컬적이지만요. 이야기는 전혀 로컬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이야기, 그다음에 역사 이야기 이런 것들로 푼 거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해녀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거 뭐 채취하고 왜가 뭐 하고 이런 거 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 이거를 소설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기 위해 연극으로 만들어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연극으로 만드신 분 대표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젊네요. 예, 그렇죠? 예, 젊어요.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이 해녀의 부엌 처음 만들었을 때는 29살이었어요. 이 젊으신 분이 이걸 만든 이유는 초중고등학교를 제주도에서 나오고 대학과 대학원을 한예종 한국예술종합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어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연극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다시 제주에 와가지고 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또 해녀 집안이기도 해요. 할머니가 해녀시고요. 아버지는 수산업에 이렇게 그 공무원에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거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딱 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충분히 해나갈 수 있더라는 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분 참 그래서 존경해서 한번 몇 번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아, 대표님은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혹시 업한장을 이렇게 저기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떻게 레스토랑 언제 오픈하고 했나요? 했더니 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업한장이라고 하는 거를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기는 1년 동안 오픈을 못 했대요. 그리고 1년 동안 뭐 했냐 물어봤더니 1년 동안 카메라 들고 할머니들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해녀분들의 어떠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다 인터뷰를 했대요. 그게 1년 걸렸대요. 저라면은 빨리 이게 이제 임대료도 나가고 하니까 빨리 이거 오픈해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컨텐츠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공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담궈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하겠다고 해서 할머니들을 찾아 나가는 데만 1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터뷰를 듣고 나서 또 이분한테 하나 여쭤봤어요. 혹시 이 해녀의 부엌의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미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 매출은 한 100억 정도 되고요. 한 5호점까지 딱 내서 제가 어디 대기업 사장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꿈이에요. 물론 저한테 그렇게 인터뷰하니까 얘기는 안 했겠지만 답변이 저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의 답변은 요거였어요. 해녀의 부엌의 꿈이 뭔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해녀의 부엌의 앞으로의 꿈은 여기 계신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다 영웅이 되는 거, 히어로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된 말을 했을까요? 자기는 해녀의 부엌의 이 할머니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그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브랜드, 컨텐츠가 되면 해녀의 부엌은 더 이상 발전할 거 없다, 자기가 손볼 거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잘 돌아갈 거다. 여기 계신 할머니의 이야기, 로컬의 이야기가 결국 큰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로컬이 갖고 있는 힘, 스토리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그거를 열정 있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아까 우리 한예종 연극 출신인 분이 하는 것처럼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하면은 꽤 괜찮은 이런 사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고창입니다. 전북 고창에 폐교를 이렇게 리뉴얼해서 만든 그 책마을 헬이라고 하는 시인 학교, 이게 헌책방 캠프 하는 데예요. 말 그대로 책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책도 보고요. 이렇게 시인 이런 여러 가지 스쿨 만들어가지고 캠프 이렇게 2박 3일 하면서 시도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할머니들 쭉 모셔놓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하세요. 처음에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아우 내가 무슨 시야 너무 막 불평 많으시대요. 근데 여기는 시 안 쓰고 그러면은 못 나가요. 어차피 2박 3일 동안 여기서 계속 책 읽다가 시 써야 돼요. 근데 2박 3일 마지막에 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퇴소를 할 때 뭐가 나오냐면은 그 할머니들이 쓴 시를 모아서 시집으로 나와요. 책으로 나와서 우리 할머니 이름이 딱 저자 이름에 적혀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나눠줘요. 할머니들이 다 그러세요. 아, 내 평생 내 이름이 박힌 이런 책 하나 갖고 싶은 게 정말 소원이었는데 너무 좋네 라고 하면서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이대건이라고 하는 대표, 자기는 이제 촌장으로 불려달랍니다. 촌장, 이대건 촌장. 이분이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요. 이분이 옛날에 출판사를 하셨어요. 출판사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딱 쓰게 해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내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가져갔더니 지역의 이야기나 지역의 자원이 훨씬 더 풍성해지더라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들이 갖고 계신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또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해녀의 부엌 같은 것들이 이분이 연극하셨던 것보다 훨씬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것들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의 로컬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 나라 일본에서 또 외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있는 오모파이브라는 호텔을 갔을 때예요.
이 오모파이브라고 하는 호텔은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료칸을 만드는 회사에서 호텔을 만든 형태입니다. 가루이자와에 가면은 뭐 호시노야 가루이자와라는 정말 고급 료칸이 있어요. 1박 하는데 한 300에서 350만 원 해요. 객실 하나에. 그런 객실을 만드는 회사가 호시노 리조트라는 데인데 이 호시노 리조트에서 만든 호텔입니다. 호시노 리조트가 원래 료칸만 만들다가 갑자기 호텔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료칸 만드는 애들이 얼마나 럭셔리한 호텔을 만들까? 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어디다가 만들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라면 긴자, 뭐 시부야, 신주쿠 이런 되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다가 이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호텔이 오픈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시부야, 신주쿠 이런 데가 아니라 오츠카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데다 호텔을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여기다 만들었지?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진짜로 관광객 하나도 없는 데예요. 관광객 전혀 없고요. 그래서 얘네 이거 뭐 비즈니스 호텔인가 봤더니 관광을 위한 호텔이에요. 근데 살펴봤더니 오츠카라는 지역이 도쿄에서 가장 로컬스러움이 많이 남겨져 있는 곳이래요. 그 뭐라 그럴까요? 일본의 그 심야 식당 막 이런 약간 분위기, 로컬 그런 막 술집들이 있고 그런 데가 많이 남겨져 있는 곳이 오츠카라고 합니다. 거기다 호텔을 만들었대요. 이 호텔의 로비에 갔더니요, 바로 이런 맵이 있어요. 이게 호텔이에요. 호텔 주변에 뭐가 막 표시돼 있죠? 이게 일본 그 오츠카에 있는 전통 전통 그런 로컬 어떤 식당들 그리고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뭐를 상점들을 운영하는지를 다 보여주는 형태예요. 오모파이브는 외국 관광객들이 신주쿠 가거나 시부야 가거나 긴자 가는 거는 상관 안 해요. 자기들의 역할은 지역의 로컬을 알리는 거를 위한 호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호텔에 모토가 있습니다. 모토가 다이브 투 로컬이라고 합니다. 다이브 투 로컬. 다이브는 다이빙한다. 로컬로 뛰어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컬로 뛰어들자라고 하는 게 모토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호텔에서는 특이하게 로컬에 대한 것만 다 알려나가고 있고요. 호텔 1층에 가니까 이렇게 5명의 애들이 있어요. 이 5명의 이름이 오모레인저스라고, 일본의 파워레인저 있죠? 그거에다가 이름을 착안했대요. 오모레인저가 있대요. 이 오모레인저는 뭐라냐? 빨간 옷을 입은 친구는 지역의 로컬 맛집들을 이렇게 도보 투어를 하는 친구고요. 노란색은 지역의 장인들을 같이 이렇게 탐방하는 친구고, 뭐 이렇게 다들 테마가 있어요. 어찌됐건 이 테마는 지역의 로컬과 연결하는 테마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비싼 객실 료칸을 만드는 호텔에서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는 로컬과의 연결이다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호텔을 지금 곳곳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좋았던 거는 이 호텔에 갔을 때 느낀 점인데요.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갔을 때예요. 아침에 조식 먹으러 막 이렇게 레스토랑에 가는데 레스토랑 앞에 웬 할아버지께서 녹차가루를 팔고 계세요. 말차가루를. 그래서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이거 왜 여기서 팔고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 이 옆에 녹차를 파는 가게에 있는 사람인데 호텔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서 녹차를 팔게 해준대요. 그리고 네가 아침을 먹을 때 녹차 마실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납품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도 하는구나 하면서 딱 봤더니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현수막에 Today's Neighborhood, 그러니까 오늘의 이웃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웃에서 계속 그런 것들 협력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제가 근데 또 그런 거 못 참아요. 할아버지한테 또 은밀하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그럼 호텔에 이렇게 초대하면은 수수료를 얼마나 내세요? 물어봤더니 되게 한심스럽게 쳐다보면서 자기 여기 호텔 매니저랑 친구야. 우리는 호텔에서 초대해서 하나도 수수료 내지 않아. 이 호텔은 그런 호텔이야 라는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사회가 점점 가치하고 로컬로 귀결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하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관광의 추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제가 이런 추세들을 봤었던 것들 조금 일본 얘기가 좀 많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갔다 오고 여러 번 갔다 오다 보니까 좀 일본 얘기가 많은데요. 일본에 스타벅스를 갔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스타벅스 엄청 많죠. 근데 일본에도 스타벅스가 많아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곳은 프랜차이즈입니다.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느 지점에 가든지 똑같은 메뉴와 통일화된 어떤 형태들로 음료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스타벅스는 바뀌고 있어요. 일본의 스타벅스. 물론 우리나라도 제주에 가면은 한라봉 프라푸치노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요거였어요. 47개의 지모토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지역의 프라푸치노가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역마다 각각의 특산물을 통해서 거기에 가장 핵심인 이런 프라푸치노를 만들어요. 일본 아오모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과와 딸기 프라푸치노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데 홋카이도에 가면은 옥수수 프라푸치노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47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7개는요 누가 만들었죠? 메이드 위드 지모토 바리스타, 그러니까 지역의 바리스타가 만든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거 만들어 해가지고 쫙 가져간 게 아니라 지역의 바리스타들이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음식이 참 괜찮은데요. 이거 우리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쭉 올려서 밑에서부터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라푸치노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 이거 47개 다는 못 먹어봐도 괜찮은데 한번 먹어봐야겠네. 특히 이거 시즌으로 했거든요. 지금 안 해요. 시즌으로 하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가보기 시작해요. 여행이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요거 했을 때 국내 그 일본에 있는 국내 여행이요 15%가 상승했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일본 전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지역의 로컬성을 찾으니까 확실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을 더 많이 발전시키고 가게 되더라라는 것들은 유념 있게 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요.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꼭 옛날 거, 아까 해녀회복 얘기를 했지만 옛날 이야기나 옛 것만 지키는 게 로컬은 아닌 것 같아요. 관광은 문화 보존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옛날 거를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인데요. 물론 옛날 거를 전통을 너무 파괴해서도 안 되지만 그거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는 거는 좀 필요합니다. 제가 저 스타벅스 아까 프라푸치노를 마시고 나서 옆에 일본 도쿄에 갔더니 전통 찻집이 있대요. 되게 유명하다는. 전통 찻집을 가서 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차를요 드립커피 내리듯이 지금 내리고 있죠. 이게 무슨 전통차예요? 이 모습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제가 가지고 와서 사업해야 되는 건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도쿄 사료라고 하는 이 전통 찻집인데 깔끔한 찻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드립커피 내리듯이 차를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내려요 차를? 했더니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차를 이제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커피 중에 일본에서는 커피 머신으로 내리는 것도 많지만 드립커피를 참 많이 마신대요. 자기들의 문화에서 이 드립커피 문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걸 한번 차로 이렇게 내려봤어요 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합니다. 전통이긴 한데 전통 찻집이긴 한데 전통이란 모습을 약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을 이끌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가짜예요. 왜냐하면은 차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가지고 이게 차가 나오려면 우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드립 같은 거 다 내려가잖아요 물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뒤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 가지고 딱 막아요 물을. 그래가지고 드립커피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걔를 딱 빼니까 이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냥 차 우리는 거랑 똑같죠. 근데 똑같은데 이제 조금은 이쁘게 그리고 약간 사람들한테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모습으로 재해석하는 것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핫한 지역이요. 부산 영도입니다. 영도에 가면은 옛날에는 영도 하면은 부산에서도 제일 가기도 어렵고 좀 올드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가장 로컬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도에서 작년에 관광 벤처기업 1등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무명일기라고 하는 문화공간 카페입니다. 이 무명일기는 폐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인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좀 특이한 게요. 바로 요거예요.
이게 영도 소반이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뱃사람들 우리 나가실 때 영도에서 이제 배 타고 나갈 때 도시락으로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뱃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먹던 게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식으로 좀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빵도 넣고 이쁘게 정갈하게 넣고 이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피크닉하도록 이렇게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영도 소반을 여기서도 먹을 수 있고 밖에 이렇게 공간이 좀 있거든요. 피크닉 공간 같이. 그런 데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도 소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로컬스럽다고는 하지만 옛날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더 재해석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해석은 요새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시와연풍이라는 호텔인데요. 호텔 1층에 가면은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시와연풍이 호텔이 원래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요 건물이랑 같이 붙어 있는 호텔인데 요 건물이 뭐냐면요. 공익지록이라는 거예요. 공익지록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질이라고 하는 거는 질권 선정한다라고 해서 뭐 빌릴 때 이렇게 우리가 담보 잡는 거죠. 그래서 공익지록은 말 그대로 공공 전당포입니다. 옛날에 공공으로 전당포로 운영이 됐던 곳을 개조해서 호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때 이야기를 좀 더 특색 있게 가져갈 게 없을까 해서 여기는 전당포가 짐을 맡겼던 곳이니까 내 거를 맡기고 나중에 돈을 찾아가고 이렇게 했던 곳이니까 돈을 그렇게 찾아가진 않더라도 여행자들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물건을 여기다 맡기게 되고요. 맡기면은 뭐 럭키 드로우라고 해서 이렇게 뭐 추첨해가지고 뭐 상품도 주고 나중에 여행자들이 이렇게 맡겼던 물건들은 바자회를 열어서 그걸 사회에다 기부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전당포라고 하는 그런 옛날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좀 이렇게 재해석해서 만든 호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로 조금은 그 지역만의 특색, 어떤 공간의 특색을 또 이렇게 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컬은 그 지역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만드는 것들이 로컬일 수 있지만 역발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수에 있는 포트타운이라고 하는 로컬 편집샵 겸 식당인데요. 여기는요. 여수의 로컬인데 여수 거 팔지 않아요. 오히려 공주, 시흥, 다른 지역의 로컬 이런 이렇게 물건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팔더라고요. 로컬이 꼭 우리 지역만의 로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의 로컬이 같이 결합이 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로컬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로컬을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로컬은 지역과 함께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일본 요시노라고 하는 데 가면은 되게 아름다운 이런 삼나무 하우스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여기는 1층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물이고 2층에 올라가면은 객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숙박하는 요 장소는요. 원래 주민회관입니다. 주민회관이고요. 요 주민회관에서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회의하고 같이 거기서 쉬는 공간이다가 사람들이 숙박을 예약하면은 이렇게 숙소로 이렇게 활용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럼 호스트 주인은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오늘은 누구, 오늘은 누구, 오늘은 누구 하면서.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누구 하나를 강요하거나 희생을 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저한테는 별로 좋아하는 방식의 여행은 아니었는데요. 주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녁까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좋았어요. 되게 지하게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잠을 자야 돼요. 2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이 안 가세요. 그래서 왜 안 가시지? 언제 가시지? 졸려 죽겠는데. 그래서 저희 죄송한데 이제 저희 잘래요 했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저희 올라갔더니 여기서 주무세요. 지역 주민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여기는 같이 호흡하는 곳이라고 해서 같이 호스트가 주무신대요. 아침까지. 저는 좀 불편했어요, 사실. 근데 어찌됐건 같이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원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까지 좀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제가 마지막 이제 2, 3분 만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가 지금 인기일까라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어요.
특히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고 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온 통신이랑 뭐 내비게이션이랑 이런 데이터들을 봤더니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울진의 유료 입장객 수가 가장 많은 데가 덕구온천이네요. 엑스포공원이 이게 입장료를 받나요? 안 받는데 왜 여기 나왔죠? 이게 유료인데. 예, 성육을, 부영사 이렇게 나왔네요. 인기 관광지는 역시 후포강이 제일 높고요. 죽변항, 뭐 스카이워크, 성육을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자연경관이나 생태라고 하는 것들이 울진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맛집으로는 후포 어시장 회센터 제일반점 아세요? 유명한가요? 예. 후포리 백년식당, 예, 대교 원조마을 이렇게 나오네요.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예, 그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울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요. 영덕에서부터 오시는 분이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삼척이 그 다음이고요. 포항 북구도 있네요. 그리고 나가는 거는 삼척으로 나가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영덕이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영덕에서부터 삼척으로 오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삼척에서부터 영덕으로 가는 사람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은 굉장히 여기서 숙박을 하지는 않고 보통 경유해서 가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숙박이 많다라는 건요. 이런 주변 지역이 아니라 좀 먼 데가 나와요. 여기서 머물고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경유가 좀 많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특색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거 재밌어요. 울진군을 생각하는 지역 주민분들과 관광객의 이미지가 어떤지 아세요? 평균점이고요. 검정색이 관광객, 노란색이 지역 주민이에요. 근데 관광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역 주민은요. 지저분하대요.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쌍대 비교입니다.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근데 이제 관광객은 평균인데 예, 지역 주민분들이 왜 이렇게 폄하하세요. 예, 지저분하대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거 관광객 입장에서도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지역 주민분들은 이건 좀 좋게 해주신 것 같아요. 독특하다, 특이하다. 근데 지역 주민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다르네요. 관광객들은 뭐 친절하다, 무례하다를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분들께서 오히려 우리 울진은 무례하다. 예. 예. 우리한테 자신감을 좀 불러일으키십시오. 이것도 좀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여성 취향이냐 남성 취향이냐 했을 때 우리 관광객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우리 울진 분들은 남성적이다. 우리 울진이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좀 차이가 있는 것들 그리고 관광객들은 어떤 것들을 이제 보통 보는지 보는데 관광객이 많이 좀 좋게 본 거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본 거는 확실히 울진은 멀다라는 인식, 그 다음에 힐링하기 좋다라는 인식, 조금 중장년층이 좀 가깝다라는 인식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미지라는 거. 뭐 이건 넘어갈게요. 지역 경쟁 평가는. 그리고 울진군에 왔을 때 추천하는 컨텐츠는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전에는 대게였어요. 특히 관광객은 덕구온천, 지역 주민은 대게였는데 2등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게가 2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더 바다라는 것, 약간은 그 대게라는 이미지보다는 바다가 쫙 넓게 펼쳐 있고 스카이워크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 것들이나 온천, 해변, 뭐 덕구온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울진은 바다와 해변, 덕구온천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금강송 에쿠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획이 필요하다. 민관이 함께 만들어야 된다. 최근에 굉장히 뜨는 데죠. 충남에 있는 예산시장.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더본이라는 브랜드가 같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우리가 아무리 전통시장 활성화 얘기를 해더라도 안 됐던 거를 이분이 만드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오늘도 계속 협력과 이런 융합이라고 하는 거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업의 브랜드가 들어와서 신뢰성과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앞으로의 우리 군에서 하시는 관광 정책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민관이 협력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체류하도록 해야 된다. 그냥 지금 경유하는 게 아니라 울진은 훨씬 더 체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문체부에서 계속 지금 추진하는 게 이런 야간 관광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 몇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밤에도 체류할 수 있는 야간 관광 선진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동안 2년 동안 공모를 했고요.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이제 마지막 지자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때 꼭 선정이 되기를 바라겠고 이 선정이 되시려면은 그냥
공모서만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약간 야간과 관련된 조금 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했더니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체류도 하고 볼거리들이 많아졌어요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데인데요. 경북 군위에 있는 사유원입니다. 민간이 만들었는데 정말 비싸죠. 여기 입장료가 65,000원이에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유하는 데예요. 건축물 하나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아름답게 보여지는 데인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만들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승효상 건축가부터 해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다 참여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4시간 정도 우리가 이렇게 머물면서 사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에코리움 금강송이 딱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진의 이미지를 좀 더 특화하고 현대 로컬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이렇게 유명한 그리고 좀 특색 있는 건축가와 좀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65,000원 다들 받고 충분히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책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놨는데요. 나중에 한번 이거는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